이제는 대한민국의 집착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최근 괴물미사일 현무5의 개발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군은 늦어도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의 한정에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선 당장 핵무기부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큰 무기입니다. 이미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라는 공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모스크바가 공격당하는 지금까지도 재래식 미사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자신들도 핵보복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우선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에는 현무5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위력은 전술핵에 버금갑니다. 대한민국만 혼자서 게임의 룰 밖에 있는 특수무기를 보유한 셈입니다. 이른바 룰브레이커인데요. 그런데 최근 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무5 양산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여세를 몰아 넥스트 스텝, 즉 현무6 개발에 돌입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현무5를 개발한 이유와 현무6에 대한 새로운 소식까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무5의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8,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무기 체계와 역사서를 뒤져봐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중량인데요.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되던 현무5는 올해 초 시험 발사가 성공하자 2023년도 내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충격 발표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는데요. 혹자는 현무5의 개발로 드디어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이 완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적성국이 대량살 상무기, 이를테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때 먼저 그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이 실패했을 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이후 도발원점을 완전히 박살낼 요량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퍼붓는 대량 응징보복 KMP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무5는 이 중에서도 KMPR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킬체인과 KAMD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 KMPR은 공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KMPR이 발동되었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단시간에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무5가 다소간의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 증가, 즉 고위력에 집중한 것도 적성국 지도부가 모여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단 한 발로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장 북한만 봐도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벙커나 갱도에 숨어있다 보니 어지간한 위력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 미국이 핵미사일 보복을 하더라도 지하갱도에 숨어있는 북한수 내부와 핵심 시설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게 목적이라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한반도의 지질이 대부분 암석류 중 가장 경도가 높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정도 폭발력으로는 지하까지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로 공업력이 형편없지만 그 대신 사람을 갈아 넣어 화강암을 뚫고 지하갱도를 만드는데 도같은 집단입니다. 북한 전역에 고루 펼쳐져 있는 화강암 지반 속 깊숙한 지하갱도에 미사일 사일로를 만들어두면 설사 핵미사일 보복을 받더라도 2차, 3차 대응을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확증 파괴의 균형 속에서 북한만의 독보적인 이치를 선점한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겠지만 애초에 북한 지도부는 민간 피해 따위는 염두에조차 두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현무5가 전력화에 돌입하면서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잠시 무대를 바다로 옮겨야 하는데요. 현무5의 원리가 어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대한미사일 같은 화려한 무기체계를 좋아하지만 정작 전투함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는 어뢰입니다. 대한미사일은 보통 몇 발쯤이야 피격되더라도 함정 자체의 방어력으로 버텨낼 수 있지만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해 버블제트를 일으키면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거함도 단 한 발에 두 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뢰가 수중에 폭발하면서 주변에 바닷물이 기화되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급격한 압력 차이가 상상 이상의 충격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현무5가 지하시설물을 파괴하는 원리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개발한 그랜드슬램, 폴보이 같은 이른바 지진폭탄이 그 원리입니다. 당시는 미사일 기술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던 터라 주요 폭격 수단은 폭격기를 동원한 화력투사가 전부였습니다. 폭격기에 대량의 폭탄을 싣고 목표물 상공에 도착하면 공중에서 화물창을 열고 폭탄을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융단 폭격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당연하게도 명중률이 극악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제2담 같은 초정밀 유도폭탄이라도 존재하지만 당시에 쓰이던 항공폭탄은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알려진 무유도 폭탄이었던지라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엉뚱한 곳에 착탄하기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주요 군사시설에는 촘촘한 방공망이 깔려있기 마련이라 한번 폭격에 나설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공군 폭격기 지휘부에는 약 12만 5천여 명의 파일럿과 승무원이 존재했지만 전후 살아남은 건 6만 9,427명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전체 병력의 44.4%가 작전 중 귀환에 실패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손실된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는 무려 12,000대에 육박하는데요. 이처럼 폭격 임무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방공망에 격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적지 않은 폭격기 조종사가 목표물에 근접하기도 전에 폭탄을 투하하고 회항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지진폭탄은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그랜드슬램의 경우 전장만 7.7m에 총중량은 무려 10톤에 육박했습니다. 지진폭탄은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의 폭약이 폭발하여 엄청난 중량의 쇳덩어리가 땅으로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켰고 한 발로도 일반 폭탄 수백 발이 필요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무식한 중량과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지진폭탄은 낮은 고도에서 떨어져도 저절로 땅속 깊숙이 박혔고 그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하니 효율적으로 기반 함층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무5가 지진폭탄과 반대로 직접 추진체로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지만 운동에너지와 충격파를 이용하는 근본 원리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나 위력은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나치게 무거웠던 그랜드슬램은 기술력이 한계로 제대로 수송할 수 있는 폭격기가 없었고 극단적으로 내부 장비를 줄인 뒤에야 간신히 4,500m 내외의 중저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육중한 무게 덕에 그랜드슬램의 최고 속도는 마하 0.9에 달했는데요. 반면 현무5는 탄두 중량은 엇비슷하지만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그랜드슬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운동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깊숙한 지하갱도에 사일로를 감춰놨다 하더라도 현무5에는 그저 맛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무5 양산 결정과 함께 벌써 현무6의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현무6의 RCS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건데요. 여기서 RCS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로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발 초기 미사일 영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단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무6 탄도미사일은 1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치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무6가 현무5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텔의 효율성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현무5의 텔은 16륜에서 18륜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긴 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이나 보유량, 생산 능력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현무6의 형상이 바뀌면 그에 따라 텔도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무5와 같은 텔을 운용한다면 텔을 새로 개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텔을 생산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동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화력투사수단은 핵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텐데요. 아무리 핵무기와 ICBM, SLBM, ALCM 같은 3대 핵투발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국을 향해 발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상호확증 파괴, 즉 상대가 핵공격을 하면 나도 핵공격을 가해서 상대를 전멸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세웠고,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날은 인류 최후의 날인 둠스데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무 시리즈는 지금 공개된 스펙으로도 이미 핵 이상의 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비교적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 일로를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자주국방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